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리듬 컨트롤 히스토리를 잠시 돌아보고 누구를 사이너스 리듬 유지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 저희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왼쪽에 사이너스 리듬 영상이 훨씬 좋은 거 금방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지식이 없더라도 혹은 약간의 지식만 있더라도 에피보다 사이너스 리듬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발표가 됐듯이 에이펌 연구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에피 환자 4,000명을 발작성,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를 팔로우를 했는데 오히려 레이트 컨트롤 그룹에서 모텔리티가 약간 더 낮은 경향이 나왔죠. 리듬 컨트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모텔리티도 줄이지 못했고 입원도 줄이지 못했고 스트로크 리덕션도 하지 못한 예상하고 다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 스터디 구조를 보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대충 예상이 가능하죠. 리듬 컨트롤 그룹은 아미오드로 소타롤을 이용해서 리듬 컨트롤을 했는데 일주에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가 되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중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레이트 컨트롤 그룹은 안티코아귤레이션 할 것을 공고를 했었죠. 그래서 리듬 컨트롤 그룹에서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되더라도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잘 안 돼서 그 효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에이펌 연구가 2002년도에 발표됐는데 저희가 체르2 스코어가 이제 발표가 된 게 2001년도죠. 그때는 이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툴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안전한 노학이 없었기 때문에 안티코아귤레이션 잘 할 수가 없었고 와파린으로 안티코아귤레이션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했으면 에이펌 연구가 그대로일까, 연구 결과가 그대로일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에이펌 연구의 포스트옥 아날리시스 보시면 항부정 맥주 때문에 특히 아미오다 때문에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위험한 약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사이너스 레이트는 60%밖에 유지가 안 됐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된 그룹에서는 사망률이 또 50% 준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의 그런 메시지, 상반된 메시지를 에이펌 연구는 주고 있습니다. 역시 렁 톡시스 컸었고요. 서브 데이터 보시면 렁 캔서까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을 했었죠. 저같이 어블레이션 잘 못하는 저희 김성환 교수님보다 훨씬 못할 텐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테크놀로지에 의존해서 리듬 컨트롤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에이펌 연구가 주는 메시지가 그대로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증상 스트로크 리덕션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잘 하고 환자 증상 잘 살펴보고 에피 버든을 살펴보고 서브스트레이트를 살펴봐서 적절하게 환자를 컨트롤 개입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진 가장 큰 계기는 2002년 에이펌 연구가 발표됐을 때랑 달리 저희가 안티코아귤레이션 스트래티지가 아주 정교해졌고 리듬 컨트롤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디지즈 코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P 환자가 발작성에서 지속성 지나서 영구형으로 진행하면서 이 하트의 파이브로시스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보라색이 건강한 마이오카디움인데 병이 진행을 하면 회색에 이게 파이브로시스 진행된 마이오카디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희가 근데 이렇게 일렉트리컬 매핑 하는 건 EP 스텝들만 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리니컬하게는 이렇게 이미징 스터디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 환자가 어느 단계쯤인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에코나 심전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LA가 많이 커져 있으면 아마 패스로 리모델링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자, 병이 진행을 하면은 일렉트리컬 리모델링도 일어나서 APB 지속되면 APB 더 잘 유지가 되는 APB겠죠, APB 이런 컨디션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서로 피셔스 사이클을 그리면서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병이 진행하면서 스트로크가 오게 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하트페일리 프로그레스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디지즈 코스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리듬 컨트롤을 해야 되는 키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APB 스테이징이 있다고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드립니다. 발작성부터 지속성, 장기 지속성, 영구형이 있는데 에이펌 연구는 이 사실은 발작성, 지속성이 예후의 차이가 없다는 게 주요 메시지였죠. 예후가 차이가 없으면 스테이징이 의미가 없을 텐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팅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AFib을 처음 진단하고 나서는 적절하게 안티코agulation 해야 되고요. 레이트 컨트롤에서 증상 조절을 해야 되고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 리덕션을 해주라고 이번에 2020년 가이드라인부터 강조를 하고 있지요. 어느 시점부터 AFib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안티아라디믹 드럭 쓰셔가지고 리듬 컨트롤 할 수 있고 대신 카디오 버전에서 적극적인 리듬 컨트롤 하면은 AFib의 버든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증상이 AFib 리커하니까 증상은 조절 더 잘 될 거고요. 리듬은 사이너스 유지되는 시간이 점점 길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블레이션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리듬 컨트롤 하면 AFib 프로그레션 하는 증상과 지속 시간 버든만 줄일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즈 프로그레션도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리듬 컨트롤을 ESC에서 강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강의 들으셨듯이 저희가 정교하게 안티코agulation 할 수 있는 툴들이 만들어졌죠. 체르트 스코어, 체르트 바스크 스코어 많이 쓰고 있고요. 뭐 0, 1, 2, 3, 4 올라가면 1, 2, 3, 4% 애니얼 스트로크 리스크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아주 특별한 스터디 필요 없이 환자 워크업 안 해도 클리니컬 팩터만 가지고도 스트로크 리스크 프리딕션이 가능하고요. 가이드라인이 고위험군은 항원구제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중등도 위험군도 항원구제 투약을 공고해야 되는 걸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정말 잘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AFib의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증가했죠. 플로리 베인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레프트 아트리움을 다다다닥 때려서 아트리얼 타키가 피비 타키가다가 AFib을 디지즈드 병이 서브스트레이트 모듈레이션이 되어 있는 레프트 아트리움을 때려서 AFib이 만들어진다는 패소피지올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트리거링 AT랑 서브스트레이트 디지즈 LA를 일렉트리컬하게 격리해주는 테크놀로지가 잘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심전도 보시면 이렇게 아트리얼 피비 타키카드가 AFib 유도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어블레이션 테크닉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제 플루리 베인을 트리거를 서브스트레이트랑 분리하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뛰어나게 됐고요. 요즘에 이제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툴 같은 거까지 사용하면 1시간이면 리듬 컨트롤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리듬 컨트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이 굉장히 일반화된 시대에 에이펌 연구의 메시지가 살아있을까 한번 다시 최근의 데이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켓 에이핍은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리버럭스반 연구죠. 리듬 컨트롤 연구는 아닙니다. 에이펌 연구의 메시지는 페럭시즘말과 퍼시스턴트가 예후가 같다는 것이었죠. 근데 로켓 에이핍 연구의 서브 데이터 보시면 이 사망률 그래프인데 어떤 게 페럭시즘말이고 어떤 게 퍼시스턴트일까요? 당연히 퍼시스턴트가 예후가 안 좋습니다. 에이펌 연구의 메시지는 지금 통용이 되지 않죠.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그때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입니다. 사망률 차이가 나게 되고요. 앞서 보여주셨듯이 이스트 연구가 발표가 됐죠. 1년 진단받고 1년 이내 환자들 좀 적극적으로 리듬 컨트롤 했더니 또 이벤트 레이트가 컴퍼지트 아웃컴이 20% 정도 감소를 합니다. 캐슬 레이프 연구는 하트 페일리어 위드 리듀스 디젝션 프랙션 EF 35% 이하의 니아 클래스 2, 4에 ICD까지 가진 정말 리듬 컨트롤 하기 최악의 조건을 가진 환자들인데 어블레이션을 했고요. 어블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리듬 컨트롤 했더니 예후가 훨씬 더 개선이 된다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했을 때 리듬 컨트롤 했을 때 베네핏은 더 큰 환자들. 그래서 저희가 리듬 컨트롤 포기하기 어려울 거로 봅니다. 퍼머넌트 AFib 이제 완전히 저희 손을 떠난 케이스죠. 리듬 컨트롤 불가능한 환자는 앞서 그 강의 들으셨듯이 좀 부드럽게 컨트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가 여자친구 너무 오래 잡으면 이게 부작용 생길 것 같은데요. 놓아줄 때 놓아주라고 저희 병원의 교수님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놓아주시더라고요. 예후가 안 좋아서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누구를 리듬 컨트롤 할 건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클리니컬 베니핏이 가장 큰 사람들은요, 증상이 심한 사람일 거고요. 캐슬 레이핍 연구처럼 하트 페일리어 위드 리듀스 디젝션 프랙션 있는 사람들 베니핏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리듬 컨트롤을 클래스 1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로 고려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리듬 컨트롤이 잘 사이너스가 유지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레프트 아트리얼 서브스트레이트 리모델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컨커미턴트 카디악 디지즈가 있는지 혹은 난 카디악 코모비드 디지즈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팩터들이 많을수록 예후가 안 좋을 거고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클리니컬 베네핏이 큰 군과 리듬 컨트롤의 어려운 점이 사이너스가 유지가 잘 되는 군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이 저희 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 봐서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리듬 컨트롤 해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듬 컨트롤이 잘 되는 그룹은 피브릴레이션보다는 플러터가 더 잘 되고요. 듀레이션이 짧고 젊은 사람이란 건 서브스트레이트 리모델링이 적은 거니까 리듬 컨트롤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 데이터는 조금 컨트롤버시합니다만은 여자가 리스크 팩터가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 사이즈가 크고 LV 디스펑션이 있고 LV 하이퍼트로프가 있으면 리듬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요. 밸브나 관상동맥 질환이나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있으면 리듬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난카디악 리스크 팩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긴 한데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또 바꿀 수 있는 팩터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팩터가 많이 있다고 리듬 컨트롤 주저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듬 컨트롤 스트레치를 적용할 때는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증상이 있으면 먼저 이 증상이 에피 때문에 생겼다고 판단을 하시면 리듬 컨트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이게 에피 때문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요. 홀터 심전도 하셔가지고 발작성일 때는 증상하고 코릴레이션 되는지 정확히 수첩하고 이렇게 맞춰보셔야 되겠죠. 애매할 때는 카디오 버전, 사이너스 리듬을 컨버전 시켜가지고 증상이 개선되는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에피 관련되면 리듬 컨트롤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지만 에피와 관계없으면 레이트 컨트롤만 하시면 될 거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레이트 컨트롤 가는 게 아니고요. ESG 가이드라인에서 이 환자가 이게 적응을 해서 증상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카디오그래피 떨어지니까 피지컬 액티비티를 내가 떨어뜨려서 증상이 없는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의심되면 카디오 버전 해보고 에핍 증상이 호정이 되면 리듬 컨트롤 고려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듬 컨트롤이 잘 되는 팩터들을 나열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젊고 듀레이션이 짧고 LA 사이즈가 크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리모델링이 적은 사람들을 고르라고 돼 있고 카디악 디지즈가 적은 사람들, 코모비드가 적은 사람들 혹은 조절 가능한 사람들, 어큐트 일리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에핍들 리듬 컨트롤 하라고 하기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트 컨트롤이 너무 안 되거나 타키카르디아인데스 카드마 앞에 생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리듬 컨트롤 해야 되겠죠. 맨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게 페이션트 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적극적이면 증상이 좀 경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리듬 컨트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리듬 컨트롤이 잘 될 팩터들이 많으면 약을 쓰든 어블레이션 하든 리듬 컨트롤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제가 ESC 이 가이드라인 조금 제가 변형시켜서 보여드리는 건데 한번 원본을 찾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메디컬 카드 버전은 앞서 강의 들었듯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고요. 아미오드론 쓰셔도 K당 10ml 이상 고용량을 쓰셔도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저희 병원 교수님들도 아미오드론 쓰면 조절 잘 된다고 이런 얘기 제가 강의하면 맨날 반박을 하시는데 APB 터미네이션 될 때 돼서 터미네이션 된 걸 약서서 터미네이션 됐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죠.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 오늘 약물 치료 세션인데 약물만으로 카디오 버전 어렵기 때문에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PB 있는데 카디오 버전에서 사이너스 유지가 잘 되면 석세스로 판단을 하시고요. 카디오 버전 했는데 APB 그대로 가고 있으면 저희가 페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더 올려서 카디오 버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오 버전 하고 나서 사이너스가 돌아오다가 다시 리커를 하면 저희 병원 교수님들도 페일했다고 이제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페일은 아니죠. 카디오 버전 성공했는데 리커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항부정맥주 용량을 충분히 더 증가하시거나 아미오드론 같으면 세츄레이션이 덜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충분히 시킨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버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카디오 버전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백업이 안티아리드믹 드럭이 되기 때문에 약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약 쓸 때 제일 위험한 건 생각해야 될 거 있죠. 항상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76 여자가
어, 뇌경색으로 치료 받으시길 리커하셨고요. 넘어지셔가지고 와파린 드셔서 피멍이 엄청 드셔서 오셨습니다. 메디케이션 리스트 보니까 디곡신, 헐뱅, 콩코르로 트리플 블락을 하고 계셨고요. 이 처음 APO를 만났을 때 이렇게 약을 막 쓰시면 사고 나기 딱 좋죠. 이 사람이 이제 타키브라디 신드롬이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SA 노드 디스펑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 환자도 아트리얼 피브레이션 플러터 비슷한데 컴플리트 AB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AV 블락이 더 진행을 하면서 벤트리클 포즈가 생겨서 시저 에피펙트가 보이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항부정백제를 쓰면서 레이트가 느려지거나 QT 간격이 연장이 될 수가 있겠죠. 에피 슬로 벤트리클 리스폰스가 있던 환자에서 이상한 모양의 PVC가 생기면서 RNT가 생기면서 돌사드 포항 VT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어떤 종류의 항부정맥제를 쓰시든 약에 의한 효과든 혹은 약에 의해서 브라디가 붙든 페이탈한 아리드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드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에이펌 연구와 다르게 스테이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스테이징에 따라서 예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고 리스크 스트래피션이 가능하고 안전한 약제를 안티코아굴란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잘 선별하셔서 리듬 컨트롤했을 때 환자의 예후를 바꿀 수 있고요. 에이펌 연구의 메시지는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